자,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어제 청와대에서 엄청난 거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때 문건이 그것도 캐비넷에서 300여 건이 나왔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우리 대변인님과 관련한 것도 또 나왔다. 일단 궁금한 게 청와대가 전 정권의 서류를 인수인계를 안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발견이 될까요? 그러게요. 신기하지 않아요? 산타크로스 선물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까먹고 그냥 가지? 그러니까 까먹은 건 아니겠죠. 일부러요? 고의적으로 누가 두고 갔겠죠. 설마 그거를 진짜요? 300건에 되는 문건을 캐비넷에다 두고 가겠습니까? 그게 원래 그 민정 라인하고 뭐 또 다른 라인? 사정? 예, 그 라인들이 쓰던 건데 현재는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쓰는 곳에 자리가 부족해서 자리를 다시 재배치하려고 보니까 무거운 캐비넷이 있었다. 그 캐비넷 안에 300여 건의 문건이 나왔다. 근데 어때요? 우리 김영 대변인 춘추관 계실 때 춘추관은 사정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며칠 전에 우연히 청와대 어느 부서에 있는 분들 몇 분들하고 업무 관계로 이렇게 저녁 먹고 얘기할 틈이 있었어요. 근데 열악한 업무 환경을 얘기하면서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비걱비걱 소리 나고 외부인 들어오면 뭐 앉힐 데가 없고 할 정도. 그럼 총무비서관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이제 그 부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거죠. 그래요? 예. 춘추관은 괜찮았던 모양이네. 이런 저런 등등 잘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누가 고의로 놔뒀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네. 왜냐면 막판에 싹 정리를 했을 그렇죠. 테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정리하게 돼 있죠. 결국은 그때 탄핵 국면이고 대통령 파면되고 이럴 때 일이 없기 때문에 서류 정리를 다 하고 그러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거기는 파쇄기를 대형 파쇄기 사고도 일을 안 한다. 파쇄기도 직무유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럼 누가 놓고 갔을까? 저는 뭐 그럴 없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때요? 우리 김현 대변인 청와대에서 일해봤으니까. 지금 그 문서들 보면 그거는 작성자 누군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하고 접수하는 거니까 접수하는 것들이 다 이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인하면 어느 선에서 작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어저께 보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보니까요. A4 용지 뒷면에 적어져 있는 메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수석 보좌관 회의 자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A4 용지가 전체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그 배포된 자료고 그 뒤에다 메모한 거죠. 그리고 그 메모된 내용을 다시 김영환 그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옮겨 적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다그치도록이라는 생생한 용어가 그때 이제 장이거든요. 그게 9월 19일인데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저의 경우 이제 대리기사 남부 고발 다그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김영환 민정수석 빈막록에는 다그치도록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엄정 수사,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이렇게만 생생한 인말이네. 네, 그러니까 바로 받아 쓴 거지. 받아 쓴 이거는. 거죠. 네. 다그치도록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회의에서 김기춘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 쓰고 네. 나중에 비망록에 이제 정리해서 네. 요약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리기사 남부 고발 엄정 수사 라고 돼 있어요. 엄정 수사. 근데 여긴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어떠십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문건 속에 또 등장해. 네. 열받으시겠어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당에 그동안 현장 최고위원회를 지역마다 이제 16개 시도별로 해서 대선에 공이 있는 분들 표창하고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는 날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일 끝내고 공항 대기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봤어요. 추 대표님하고 같이. 그래서 추 대표께서 우병우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바로 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분히 저녁 때 이제 복귀를 해봤는데 17일 날 새벽에 사건이 발생하고 제가 사실은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18일 날 새벽에 이제 그 대리기사가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19일 날 조사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별로 뭐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23일 날 자유청년연합에서 저를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이제 제출을 하죠. 그러고 나서 피의자로 둔갑이 돼요. 그래서 23일 날 제가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원래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제가 명함 빼서라는 그 말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행이 유발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의자로 아무리 고발이 됐다고 바로 고발장을 접수한 날 무슨 피의자로 둔갑이 됐느냐라고 해서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이후에 10월 2일 날 다시 이제 경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요. 19일 날 대리기사가 1차 조사를 받고 22일 날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리기사한테 가서 명함 뺏어란 소리를 혹시 들은 바가 있냐라는 주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명함 뺏어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건이 키워지는 건데 결국은 이날 김기춘의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하는 이 19일 날 지시가 22일 날 관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편도 그때부터 이제 키우는 거죠. 종편에서 네. 이제 20일부터 하루 종일 이제 보도가 돼서 40일 동안 다루죠, 이 문제를. 그리고 이즈음에서 현재 정치인 한 분이 저한테 슈퍼 갑질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것이 종편에 이제 논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김민석 의원님의 형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죠. 아니 제가 그러시구나. 그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이렇게 보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상황 팩트를 모르니까. 근데 아니 세월호 유가족들을 저녁을 먹었건 소주를 한잔 했건 아니, 늘 마음이 짠해가지고 같이 있다가 저녁 같이 먹을 사람이 죄야. 그거 아무도 신경도 안 쓴 놈들이 죄야. 나 그냥 딱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저걸 갖고 마치 그렇게 같이 저녁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뭐 문제인 것처럼 막 몰아가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죠. 내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왜 저렇게 하는데 당에서 말들을 안 하지? 그땐 저는 이제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황당하고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네, 통화했죠. 통화했을 네,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들 가만히 있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마 그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저희 형님하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어디다 이제 글을 어디에 쓰셨지? 프레시안에 쓰고 오마이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하고요. 뭐 하여간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지금도 굉장히 고맙죠. 김윤옥 목사님 고맙고 한국일보의 서하숙 기자님이 저를 네. 위해서 이제 칼럼을 썼다가 완전히 그냥 종편에서 이지매를 당했어요. 그분도. 근데 이제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것을 저쪽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김기춘, 우병우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런 상황이 딱 부딪혀서 종편이나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어떤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몰아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지 하는 거를 생각 못하고 그냥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부하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물론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로 왜 이렇게 세월호 이 문제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론에 역풍을 되게 해 하는 그런 심지어 선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잘못하면 사실은 이제 상대의 프레임에 말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제가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제가 아마 당 밖에 있을 때 우리 김현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얘기한 게 한 두 사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사안이었고 또 하나는 그 공천 때 컷오프. 이해찬 총리 막 컷오프 있죠. 이해찬 또 우리 정청래 할 때 제가 야 왜들 저러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정치인 개인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프레임을 어떤 정치인의 갑질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도 굉장히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쏴대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3일까지는 저를 지지하고 제가 세월호 때문에 고생한 걸 아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하루 종일게 채널A, TV조선, MBN에서 그냥 돌림빵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멘붕이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가 저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하여간 결국은 세월호 그 특별법을 악용하게 되는 고리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건가, 어떻게 진실 규명을 할 건가를 고민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영등포 경찰서예요. 그때 제가 강신명 경찰청장 시절인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저희 쪽에다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일단은 폭행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되는 사건이다.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3일 날 조사받으면서 그리고 10월 2일 날 조사받으면서 제가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부지검에 이제 송치가 돼 있잖아요. 제 사건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등포 경찰서장과 수사과,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저를 기소했는지를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종편에 하루 종일 이 보도하게 된 배경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갔어요. 종편에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왜 안 다루냐, 왜 세게 안 다루냐라고 했고 그게 홍보수석실의 관계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막 증폭이 되거든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우병우 이제 민정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이것이 이제 저는 이후에 다뤄야 되는 거고 특히 김기춘의 권력 남용이죠. 직권 남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를 해서 결국은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끄는 거니까 이제 이 문제까지 해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최소한 보상을 받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민사소송이에요. 민사를 해야 되겠죠. 민사요. 민사를. 이게 거기서 권력 이제 남용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민사를 해야 국가상대로. 되고. 김기춘요. 김기춘?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는 말을 이제 고쳐야 되는 게 우리 김현 대변인이 정치 생명이 끈질기고 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어놨다 이랬는데 당시에.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제가 가끔 농반전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하다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김현 대변인 같은 이제 아까 저 사안은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억울함을 다 이렇게 벗어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명확하게 잘못했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은 길게 가면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고통스럽죠. 저는 두 개잖아요. 지금 국정원 그렇지. 적폐 청산 TF에 일받다가 그거 아닙니까? 감금?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국정농단 문건 힘들겠지만 정치 생명이 길고 끈질길 겁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진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뭐 우리의 추측으로는 국정원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경찰청 같은 데서 여기 표현이 다그치도록은 좀 표현이 그냥 사건 자체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딱 하나 나온 거예요. 다그치도록이. 아니 다그치도록의 고발이잖아요. 대리기사 고발. 이게 고발이 뭐냐고요. 고발이 도대체가. 그래요. 제가 참고인으로 끝난 사건을 저를 자유청년연합에서 고발토록 해서 남부지검에 고발해서 제 사건을 피의자로 둔갑시킨 게 이 고발이란 단어의 함이에요. 청와대는 어마어마한 그 권력이 그러니까 나는 이 진짜 가리고 가녀린 이 우리 국회의원 한 명을 완전히 그냥 사유적으로 매장시킨 사건인데요. 김현 대변인 울고 있어요 지금. 또 웃어. 좀 전에 거의 우는 표정이더만. 아 진짜 저 이것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 그러니까 사건.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저쪽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도 그때도 김현 대변인님 방송 전혀 연관이 없을 때도 엄청 편들었어요. 뭐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론이 한 몇십 일 동안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 사람을 이지매하듯 갑질이란 표현이 주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약한 대리기사 이런 분들을 권력으로 좀 억압해서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쪽의 사람들도 저 사람 최소한 뭐 솔직히 제가 들은 이야기로만 들어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왜 술 먹고 다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쪽 분들도 김현 대변인님을 별로 안 좋아하게 만드는 단초로 막 작용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새가 날아든다에 감사한 게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고 해서 그때 이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고 조작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소상히 제가 그렇죠. 나와서 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푸나님께서 김민석 원장님하고 같이 듀엣으로 프로그램 하는 게 어떻겠냐고 딱 제안한 게 이제 새가 날아든다에 오면 일단 첫째 정치 생명이 길어져요. 길어져요. 그리고 끈질겨져요. 그럼 추미애 대표님 불러요.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방송 후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이성규 부장검사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문병호, 김현 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지난 13일자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정권도 바뀌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윤석열 검사고 김현 우리 대변인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사건은 국정원마저도 최근 심각한 적폐 사건으로 지정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건인데 법원도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상고를 낸 것은 검찰이 적폐 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꼴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고요. 검찰 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개혁을 해야 할 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만 빠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이 돕는 것처럼 현재 시의적절한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쓸 수 있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와서 지금 검찰에 인계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씨의 재판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 여부인데 이게 삼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일단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건도 다시 한번 나온 거고 우리 김현 대변인 관련된 문건도 나온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건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로 우병우 작성일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우선 누가 작성했느냐만 놓고 보면 시기상으로 보면 저게 우병우가 비서관이던 시기, 예. 그다음에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한 시기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시기라는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와 이재용이 독대하기 전 시기, 그것도 상당히 일정 전 시기죠. 이제 그런 시기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소관상의 문제가 있을 텐데 저게 삼성 건을 다룬 것,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건을 다룬 것, 그리고 세월호 건은 일정하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다그치도록 뭐 이렇게 지휘라는 것에서 일종의 직권남용. 그러니까 이 외에도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보진 못했기 때문에 만을 놓고 보면 이게 왜 민정에서 했지? 예,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민정의 핵심으로서의 우병우가 일정한 정무적 판단을 갖고 생산하거나 또 생산을 지시하거나 또는 최소한 그 내용을 갖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뇌물죄만 놓고 본다면 지금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여간 뭔가 작동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국민연금 얘기까지 하고 이러면 지금 박근혜가 얘기한 거는 내가 뭐하러 그런 걸 하겠느냐, 내가 뭘 알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지금 표현을 보면 도와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검토한 내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놓고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뭐 법률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문건의 성격을 갖고 따질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 전반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아주 단단한 토대가 되겠죠.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라. 요거는 그냥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이재용하고 박근혜하고 덕대를 하고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내려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종범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런 속성상 증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증거가 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다. 증거난이냐. 검찰이 이거 갖고 논란 삼으면은요.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그냥 없어져야 될 대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왜 원세훈 재판 이제 대법에서 확정 판결 지으려고 하다가 그때 세계일보에서 문건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정원 문건 맞다라고 원장이 확인해주고 나서 증거로 채택은 안 됐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걸로 확인된 거라서 그때 이제 판결을 24일로 미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정유라의 진술, 예를 들어 삼성 그 말세탁에 대해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진술이 있고 이런 증거가 있는데 저는 뭐 100% 이거는 네. 여기서 잠깐만요. 질문 하나만. 정유라가 어머니나 박근혜 씨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했어요. 네. 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내리사랑이죠. 뭐 아들을 이제 본인이 키워야 되니까 엄마도 필요 없죠 이제는. 그냥 배신했다? 배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제 엄마는 어른이니까 그냥 엄마는 엄마고 나는 이제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요.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래잖아요. 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그게 최순실 박근혜와의 모종의 어떤 저는 그거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독립채산제로 딸이 그냥 자기 살 궁리한 것 같아요. 성격이 단순하다 보니까 설득이 넘어간 문제라고 것 봐요. 같죠. 독특함. 그러니까 뭐 내리사랑도 있을 수 있고 독특함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아니 뭐 좋으니까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아주 구체적인 작동에 자기가 관여하는. 아니 그러니까 왜 예전에 보면 애를 못 낳게 하니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돈은 받고 애는 낳고 그러고 이제 애를 또 키우려고 그러니까 독일로 또 가서 엄마의 조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구속돼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엄마가 저렇게 구속돼 있으면 정말 울기라도 하는데 눈물이라도 흘리죠. 근데 안 하잖아요. 네.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뭐가 작동해가지고 일종의 음모가 음모론이다. 있다. 이제 이렇게 에이, 보는데 저도 그렇게 그런 안 건 봐요. 아닌 것 예. 같아요. 음모론은 아니고 정유라, 캐릭터. 정유라 어. 자기 살 예. 궁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유라의 증언도 그렇고 이 문건도 그렇고 시적절한 시기에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온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라 300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고비에 네, 신기하죠. 국민이 돕는 거죠. 뭐 국민이 저는 사실은 여소야대 이 국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처음에 우리가 뭐 예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각오하고 했던 건데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지금 검찰도 그렇고 검찰이 초반에 이제 자기 스스로 자살골 비슷하게 넣어서 그 내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것처럼 사필귀정이 이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실현돼 가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쭉 원칙을 맞습니다. 갖고 풀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씨에게 몰락을 조금 더 돕게 되는 이게 사실 이게 안 나왔더라도 뭐 크게 물론 대세가 바뀌는 건 저는 아닌데. 예? 저는 감으로요. 제가 이제 제 사건 아까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실제로 제가 사석에서 메모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와 관련한 김기춘이 저를 제대로 엄청 이제 올가매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메모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어요. 근데 딱 터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미신적인 거는 믿지는 않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덮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몹쓸 짓 한 사람들을 다 몰락시키는데 막 일조하는 것 같은 사실 그런 느낌 그런 들어요. 뭐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그건 어떤 역사의 흐름이니까. 예. 그래서 좀 숙연해지고 약간 소름 비슷한 게 아, 니들이 우리들 덮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 때면 코끝이 찡해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더 되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장이거든요. 그게 9월 네. 19일인데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저의 경우 이제 대리기사 남부 고발 다그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김영한 민정수석 빈막록에는 다그치도록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엄정 수사,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그러니까 이게 더 수사 저 이렇게만 돼 생생한 있죠. 네, 인말이네. 예, 그러니까 예. 바로 받아 쓴 거지. 받아 쓴 이거는. 거죠. 네. 다그치도록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회의에서 김기춘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 쓰고 네, 나중에 비망록에 이제 정리해서 네, 요약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리기사 남부 고발 엄정 수사라고 돼 있어요. 엄정 수사. 근데 여긴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어떠십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문건 속에 또 등장해. 네. 열받으시겠어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당에 그동안 현장 최고위원회를 지역마다 이제 16개 시도별로 해서 대선에 공이 있는 분들 표창하고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는 날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일 끝내고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봤어요. 추 대표님하고 같이. 그래서 추 대표께서 우병우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바로 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분히 저녁 때 이제 복귀를 해봤는데 17일 날 새벽에 사건이 발생하고 제가 사실은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18일 날 새벽에 이제 그 대리기사가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해서 40일 동안 다루죠, 이 문제를. 그리고 이즈음에서 현재 정치인 한 분이 저한테 슈퍼 갑질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것이 종편에 이제 논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김민석 의원님의 형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죠. 네. 아니 제가 그러시구나. 그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이렇게 보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상황 팩트를 모르니까. 근데 아니 세월호 유가족들을 저녁을 먹었건 소주를 한잔 했건 아니, 늘 마음이 짠해가지고 같이 있다가 저녁 같이 먹은 사람이 죄야. 그거 아무도 신경도 안 쓴 놈들이 죄야. 나 그냥 딱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저걸 갖고 마치 그렇게 같이 저녁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뭐 문제인 것처럼 막 몰아가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왜 저렇게 하는데 당에서 말들을 안 하지? 그땐 저는 이제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황당하고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네, 통화했죠. 통화했을 네,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들 가만히 있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마 그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저희 형님하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어디다 이제 글을 어디에 쓰셨지? 프레시안에 쓰고 오마이뉴스하고도 인터뷰를 뭐 하고요. 하여간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고맙죠. 김윤욱 목사님 고맙고 한국일보의 서하숙 기자님이 저를 네. 위해서 이제 칼럼을 썼다가 완전히 그냥 종편에서 이지매를 당했어요. 그분도. 근데 이제 보면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거죠. 그래요? 예. 춘추관은 괜찮았던 모양이네. 이런 저런 등등 잘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누가 고의로 놔뒀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네. 왜냐면 막판에 싹 정리를 했을 그렇죠. 테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정리하게 돼 있죠. 결국은 그때 탄핵 국면이고 대통령 파면되고 이럴 때 일이 없기 때문에 서류 충분히 시간이 정리를 있었다. 다 하고 뭐 그러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로잖아요. 거기는 파쇄기를 대형 파쇄기 사고도 일을 안 한다. 파쇄기도 직무유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럼 누가 놓고 갔을까? 저는 뭐 이런 그럴 생각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때요, 우리 저 김현 대변인 청와대에서 일해봤으니까 지금 그 문서들 보면 그거는 작성자 누군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하고 접수하는 거니까 접수하는 것들이 다 이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인하면 어느 선에서 작성되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어저께 되겠죠. 보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보니까요. A4 용지 뒷면에 적어져 있는 메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수석 보좌관 회의 자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A4 용지가 전체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그 배포된 자료고 그 뒤에다 메모한 거죠. 그리고 그 메모된 내용을 다시 김영환 그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옮겨 적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같은 다그치도록이라는 생생한 용어가 자,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어제 청와대에서 엄청난 거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때 문건이 그것도 캐비넷에서 300여 건이 나왔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우리 대변인님과 관련한 것도 또 나왔다. 일단 궁금한 게 청와대가 전 정권에 서류를 인수인계를 안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발견이 될까요? 그러게요. 신기하지 않아요? 산타크로스 선물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까먹고 그냥 가지? 그러니까 까먹은 건 아니겠죠. 일부러요? 고의적으로 누가 두고 갔겠죠. 설마 그거를 진짜요? 300건에 되는 문건을 캐비넷에다 두고 가겠습니까? 그게 원래 그 민정 라인하고 뭐 또 다른 라인? 사정? 예, 그 라인들이 쓰던 건데 현재는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쓰는 곳에 자리가 부족해서 자리를 다시 재배치하려고 보니까 무거운 캐비넷이 있었다. 그 캐비넷 안에 300여 건의 문건이 나왔다. 근데 어때요? 우리 김현 대변인 춘추관 계실 때 춘추관은 사정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며칠 전에 우연히 청와대 어느 부서에 있는 분 몇 분들하고 업무 관계로 이렇게 저녁 먹고 얘기할 틈이 있었어요. 근데 열악한 업무 환경을 얘기하면서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비걱비걱 소리 나고 저 외부인 들어오면 뭐 앉힐 데가 없고 할 정도. 그럼 총무비서관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이제 그 부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19일날 조사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별로 뭐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23일날 자유청년연합에서 저를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이제 제출을 하죠. 그러고 나서 피의자로 둔갑이 돼요. 그래서 23일날 제가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원래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제가 명함 빼서라는 그 말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행이 유발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의자로 아무리 고발이 됐다고 바로 고발장을 접수한 날 무슨 피의자로 둔갑이 됐느냐라고 해서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이후에 10월 2일 날 다시 이제 경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요. 19일 날 대리기사가 1차 조사를 받고 22일 날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리기사한테 가서 명함 빼서란 소리를 혹시 들은 바가 있냐라는 주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명함 빼서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건이 키워지는 건데 결국은 이날 김기춘의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하는 이 19일 날 지시가 22일 날 관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편도 그때부터 이제 키우는 거지. 종편에서 이제 20일부터 하루 종일 이제 보도가